서울 2호선 아침 8시 10분 비좁은 열차 안 구겨진 인생들이 서로를 부딪히며 어깨를 밀어댄다. 그날도 그랬다. 지하철 한가운데에 앉아있던 허리가 굽은 할머니, 흰 봉투 하나를 손에 꼭 쥔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야, 늙었으면 일찍 다니든가. 왜 남들 바쁜 시간에 껴있냐고. 어깨에 문신이 가득한 남자가 입에 담기 힘든 욕을 뱉으며 할머니를 밀쳤다. 할머니는 바닥에 털썩 넘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펄럭이며 떨어졌다. 봉투 안에서 사망진단서 한 장과 단돈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흘러나왔다. 순간 열차 안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어디선가 느릿느릿 일어나는 한 젊은 여성, 트레이닝복 차림, 지하철 문 앞에 기대 서 있던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엔 감정이 없었다. 차갑고 메마른 전쟁터에서 죽음을 본 자의 눈. 그녀는 문신 남자 앞에 섰다. 지금 뭐라 했죠?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어휴, 이런 데서 정의 구현이냐? 꺼져. 너도 맞기 싫으면.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주머니에서 국방부 로고가 찍힌 카드 하나를 꺼냈다. 전역한 지는 6개월. 707 특임단 대테러 교관 출신 김서연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3초 안에 제압 가능합니다. 열차 전체가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고 아이 엄마는 아이의 눈을 손으로 가렸다. 남자는 당황했지만 곧 짜증을 냈다. 야, 그냥 군대 나왔다고 설치냐? 나도 8사단 나왔어. 이야. 그녀는 말없이 가방을 열었다. 거기엔 봉합 흔적이 선명한 칼에 베인 상처들, 그리고 반으로 접힌 군 복무 사진이 있었다. 가운데 시신 옆에 앉아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8사단? 내가 들어가던 훈련소를 설계한 사람이야.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남자가 욕을 하며 손을 들려는 순간 순식간에 여자의 손이 움직였고 남자는 두 번째 정강이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꺾인 겁니다. 인대 파열. 일주일 안에 치료 안 하면 절뚝이 돼요. 열차 문이 열렸다. 여자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종이봉투를 다시 들려주며 말했다. 저도 어릴 적 어머니 장례식 갈 차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임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렸다. 지하철 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문신 남자만 울듯한 얼굴로 다리를 움켜쥐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는 전설이 하나 생겼다. 늙은이 건드리다가는 707 귀신 만난다. 강남역 오전 10시 뉴스 한 편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다. 지하철에서 조폭 무릎 꿇린 여성, 전직 특수부대 교관, 1시간 만에 유튜브 쇼츠, 틱톡, 카카오 단톡방까지 번지며 사람들은 그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서연. 그러나 그 이름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강북구 봉천동, 낡은 건물 옥탑방, 세탁기도 없는 방에서 그 여자가 앉아 있었다. 거울을 보며 붉게 벌어진 상처를 만졌다. 역시 손에 힘이 들어갔네. 그녀는 조용히 지갑을 열었다. 지갑 속엔 국방부 군인증 대신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꽂혀 있었다. 이름 김서연 가명, 생년월일 1985년 08월 01일, 주소지 미기재. 그녀는 진짜 707 특임단 출신이 맞았다. 하지만 군에서 퇴출된 사람이었다. 정식 전역이 아니라 특임작전 중 조직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제명된 불명예 전역자. 그녀가 조직을 등진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를 죽게 만든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이미 윗선에서 정보가 팔려나갔거든. 그녀의 아버지 역시 707의 전설이었던 특수부대 요원 김태진 중령. 그리고 그녀가 19살이던 해 의문의 작전 중 사망 처리.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를 죽인 건 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던 인간들이었다. 그 중 한 명, 그날 지하철에서 무릎 꿇은 남자, 문신 조폭 박찬식. 그는 20년 전 군수물자 밀매 사건 당시 내부 연락책이었다. 서연은 일부러 그를 지하철에서 마주쳤던 것이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된 시작이었다. 한편
영상이 퍼지자 국방부 대테러본부와 국가정보원 정보실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돌아왔다고? 설마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 살아있었어. 그리고 저 눈빛 뭔가 시작할 거야. 그날 밤 한 고급 식당 박찬식이 휠체어에 앉아 고함을 질렀다. 그년 내 다리를 망가뜨렸어. 전현 죽여. 지금 당장 그년 정보 다 뒤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오라고. 그러나 그의 옆에 앉아있던 양복 입은 중년 남자가 미소를 지었다. 그게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 그러십니까? 그 여자는 우리 윗사람도 손 못 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 다리를 망가뜨린 게 다가 아닐 겁니다. 곧 당신 목숨값도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돌아왔다는 건 20년 전 비밀이 드러난다는 뜻이니까요. 서연은 어두운 옥탑방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펼쳤다. 죽여야 할 이름 목록.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점 박찬식 접촉 완료. 2점 이정문 다음 타깃. 3점 최상무 기다려라. 4점 김영욱 당신도 아버지를 팔았지. 그리고 수첩 맨 아래 5점 김서연 끝낼 사람. 20살 생일날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었다. 그날은 생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장례식 날이었다. 서울 국립현충원. 비바람이 몰아치던 10월 15일. 군용관 하나, 계급장 없는 국기 하나, 그리고 묵묵한 두 사람. 상관도 없었고 조문객도 없었고 군악대도 없었다. 누군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김서연 씨 상관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날 새벽 그분의 사망 시각을 누가 기록했는지 아시나요? 작전 중 전사하신 거 아닌가요?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사망 당일 그분은 전출 명령서에 서명도 하지 못한 채 비밀리에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국기 휘장이 떨어졌다. 3일 뒤 어머니는 자살했다. 아버지의 시신 사진을 누군가 택배로 보낸 뒤였다. 사진엔 아버지가 총에 맞은 채 입에 재갈이 물려진 모습, 그리고 벽 한켠 침묵하지 않으면 너도 죽는다 라는 핏빛 글씨. 경찰은 자살로 처리했다. 군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 후 서연은 707 특임단에 자원 입대했다. 사격, 전술, 폭파, 심리전. 그녀는 매번 1등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누군가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죽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작전 17번이던 해 지리산에서 투입된 한 야간 훈련 도중 그녀는 몰래 국방부 서고 보관함을 해킹했다. 그러다 한 파일을 발견했다. K0127 기밀작전 내부자 처분작전. 실행일 2003년 10월 15일. 대상자 김태진 중령 특수정보. 외부 유출 가능성. 실행 담당자 이정문 중령 외 3명. 처리 결과 사망 확인 후 현장 소각. 파일 맨 아래 검은 글씨로 적힌 코드명. 작전명 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날 밤 바로 부대에서 사라졌다. 3년 후 어느 날 그녀는 한 낡은 가방을 받았다. 아버지의 전후가 남긴 유품. 가방 안엔 녹슨 군번줄, 수첩 한 권, 그리고 오래된 USB 하나. USB를 노트북에 꽂자 화면엔 영상이 하나 떠올랐다. 서연아, 이걸 보는 순간 내가 더는 내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영상 속 아버지는 말라 있었고 목에는 수갑 자국이 선명했다. 넌 나처럼 살지 마라. 하지만 넌 내 어머니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 서연아, 기억해라. 우리가 믿은 나라는 우릴 믿지 않았다. 그녀는 화면을 덮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다시 펼쳤다. 죽여야 할 이름 목록 2번 이정문. 옆에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작전 책임자, 아버지를 죽인 그 손. 그날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의 고급 사우나. 70대의 이정문 전 중령. 은퇴 후 군 관련 납품 로비스트로 활동 중. 그는 고급 노래방에서 젊은 여자들과 웃고 있었고 외투 속에는 총기 소지 면허증이 꽂혀 있었다. 그러나 그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순간 화장실 칸막이 위로 낯익은 향기가 스쳤다. 그리고 거울 속에 어릴 적 봤던 그 눈,
김서연의 눈이 비쳤다. 이정무는 그날 이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사라졌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아파트 경비원이었다. 여자 한 명이 따라 들어갔는데 잠깐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뉴스엔 조용히 이런 기사가 떴다. 70대 전직 군인 실종 CCTV엔 마지막으로 단발머리 여성과 함께 등장. 서울 강남구 청담동 초고층 빌딩 꼭대기 금박으로 장식된 문 너머엔 이 시대 최고 권력 중 하나 태성그룹 회장 최건우가 앉아있다. 그의 얼굴엔 주름이 없고 뉴스엔 늘 기부천사 재계의 도인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 그 남자가 과거 작전 팀장이었다는 걸. 그리고 국가가 사람을 팔던 그 시절 돈으로 사람을 처분하던 실무자였다는 걸. 그날 저녁 비가 내리고 비서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 누군가 회장실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단정한 수트 차림에 손에는 검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비서가 묻는다. 어디서 오셨죠? 그녀는 명함 하나를 꺼내 건넨다. 김서연 유족 대리인. 최 회장은 명함을 받아 쳐다보다가 눈을 가늘게 뜬다. 유족, 누구의? 서연은 묵직하게 앉는다. 그리고 가방을 열고 녹음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버튼을 누른다. 그 안에선 낡고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그 작전, 내가 총책이었다. 인간이라기보단 그냥 처리 대상이었지. 그 중령 김태진, 국가에 거슬리는 존재였거든. 최 회장의 눈빛이 순간 번뜩인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정지시킨다. 어떻게 이걸? 서연은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꺼낸 두 번째 파일, 사진 몇 장, 그리고 입금 내역서. 2003년 10월 14일 수신인 최건우, 금액 20억 원, 내역 K0127 처리 계약 완료. 그 아래엔 빨간 줄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살인 대가 지시자는 당신이었다. 최 회장은 천천히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김서연 씨, 내가 그냥 기업 회장이라 생각했나 보군. 그럼 당신은 뭐죠? 국가를 움직이던 실무자였지. 윗사람들이 지시만 하면 나는 필요한 사람을 처리하고 불필요한 가족은 폐기했다. 사람을 폐기요? 그래, 넌 그 중 하나의 딸이었고 살아남은 건 단지 누군가의 실수였을 뿐이야. 서연은 일어선다. 그리고 의자를 밀며 말한다. 이 서류, 이제 국회 청문회로 들어갈 거예요. 죽어도 괜찮겠어요? 그러자 최 회장은 조용히 웃으며 비밀 금고를 열고 권총 한 자루를 꺼낸다. 청문회에선 말보다 사건이 필요해. 이 총, 20년 전 내 아버지를 죽인 총과 같은 모델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되겠지. 그 순간 서연은 정면에서 말없이 리코더 하나를 꺼내 손으로 누른다. 지금 이 방 전파 차단 없습니다. 녹음 송출 실시간 전송 중이에요. 경찰에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중. 최 회장의 손이 떨린다. 뭐? 서연은 천천히 뒤를 돌아 회장실을 나선다. 그 총. 이번엔 당신이 겨눠야 할 대상은 나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죠.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회장 사무실에서 권총 자살 시도, 그리고 드러난 20년 전 국가폭력의 그림자. 기사 하단에는 서연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잡힌 CCTV 화면, 그리고 그날 그녀가 들고 있던 파일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의문의 기사 제목. 그날 밤 서연은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이제 남은 건 2명. 곧 당신 차례예요. 김영욱 부장님, 국정원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는 말 내가 깰게요. 서울 외곽 산 중턱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 표면상으로는 전직 군인 요양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이곳은 국정원이 만든 비공개 격리시설. 그 안에서 김영욱 전 국정원 부장은 호흡기와 링거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그는 5년 전에 죽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것들이 국가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은 그를 죽이지도 내놓지도 못했다. 서연은 오늘 밤 그의 병실로 침투했다. 정막, 소독약,
냄새, 그리고 침대에 누운 노인. 그녀는 실리콘 장갑을 벗고 침대 옆에 앉았다. 김영욱 부장님, 저 김태진 중령의 딸입니다. 20년 전 아버지를 제거하라는 최상위 지시, 당신이 내렸죠? 노인의 눈이 살짝 떨렸다. 그리고 숨소리 사이로 불분명한 단어 하나, 그게 전부가 아니야. 뭐라고요? 널 구하려던 사람이 따로 있었다. 너. 그 순간 노인의 심장 모니터가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삐삐삐삐삐. 간호사가 뛰어들기 직전 서연은 노인이 움켜쥐고 있던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거기엔 단 3글자. 민경화. 그 이름은 죽은 줄 알았던 그녀의 어머니였다. 서연은 급히 수첩을 들고 도망쳤다. 뒤에서는 경보음, 그리고 무장요원들의 추격이 시작됐다. 건물 3층 창문을 깨고 뛰어내리는 순간 왼쪽 팔에 유리 파편이 박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몸을 돌렸다. 그녀의 숨결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어두운 골목, 잠복처. 그녀는 수첩을 펴본다. 민경화 코드명, 은서, 작전 0127 내부 이탈자, 사망 보고됨 그러나 기록 없음.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음성 메모 파일 위치, 1985년 백령도 제사 군사경납고 폐기된 통신기록 보관소, 그리고 USB 속 복원된 음성 파일의 제목,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 파일을 재생하자 낯익은 음성이 들려왔다. 서연아, 엄마야. 이걸 듣고 있다면 난 내 곁에 없겠지. 하지만 기억해.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건 누구의 우연이 아니야. 넌 우리의 복수를 위해 만들어진 아이야. 그 순간 서연은 주저앉았다. 눈물도 분노도 터지지 않았다. 그저 숨이 막혔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자신은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라 계획된 칼이었다. 그날 밤 국정원 내부망에 정체불명의 파일 하나가 업로드됐다. 복수는 시작됐다. 0127 LIVE 업로드자 없음. 열람 시 자동 확산. 내용 20년 전군 내부 살해 작전 문서. 육성 증언 사진. 비 내리는 서해. 고속정 한 대가 물살을 가르며 백령도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배 안에 김서연이 있었다. 주머니 속엔 어머니 민경화의 이름이 적힌 수첩, 그리고 낡은 USB 하나. 그녀는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이 섬은 내가 태어난 땅이자 내 가족이 무너진 첫 장소였다. 백령도 군 부대 북쪽 폐기구역, 제사 경납고, 출입 통제 철문은 녹슬었고 낙엽과 모래바람이 군화 자국도 지워버린 채였다. 서연은 숨을 죽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터널을 따라 걷다. 벽면에 박힌 녹슨 철제 캐비닛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엔 봉투 하나, 그리고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그녀는 조심스럽게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서연아, 이걸 듣고 있다면 난 너에게 너무 많은 걸 남긴 거겠지. 엄마 민경화의 음성이었다. 숨이 가쁘고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아빠는 죽지 않아야 했어. 그는 정의를 말한 죄로 죽은 거야. 그리고 나 역시 너를 지키기 위해 죽은 척해야 했어. 서연은 입을 틀어막았다. 소리를 낼까봐 울음을 삼켰다.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널 낳고 난 뒤 너를 데려가겠다는 부대 명령이 내려왔어. 신원 말소, 병적 삭제, 양육도 국가가 맡겠다고. 내가 거부하자 넌 폐기될 거라 했지. 그래서 난 사라졌어. 그 순간 테이프가 끊겼다. 서연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고통도 배신도 다 익숙했지만 엄마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 그건 참을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녀는 봉투 안에 문서를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서현 전략요원 예정자 급비 분류, 보호자 없음, 소속 없음, 처분 보류 중, 재심사. 그 밑엔 민경화가 손으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다. 서현아, 내가 사람을 죽일 때마다 제발 기억해줘. 넌 누군가의 무기가 아니라 내 딸이야.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몇 시간 뒤
그녀는 경납고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 순간 딱 라이터 불이 어둠 속에서 켜졌다. 그녀 앞엔 양복을 입은 남자 하나, 그 옆엔 무장한 검은 정장 남자들이 둘. 그 남자가 말했다. 김서연 씨, 우린 당신을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우리는 민경화 씨의 옛 동료들이죠. 뭐, 당신 어머니?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20년을 숨어있던 엄마 그날. 그녀는 모든 걸 말해버렸다. 서울 시내 외곽 낡은 건물 지하철 노선에도 표시되지 않는 지역, 출입 기록이 삭제된 통로를 지나 철문을 열자 금인가 앉아 있었다. 서연은 문턱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회색 옷을 입고 머리는 희끗하게 센 채로 묶여 있었지만 그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엄마의 그것이었다. 민경화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친다. 서연이니? 그 목소리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가슴을 베어내듯 파고들었다. 서연은 이를 악물며 안으로 들어섰다.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숨은 고르지 못했다. 담담하려 했지만 목소리 끝은 떨리고 있었다. 민경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무릎을 꿇었다. 살기 위해서였지.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그리고 널 살리기 위해서. 서연의 눈매가 일그러졌다. 두 손은 떨리고 있었고 숨은 들쑥날쑥 흘러나왔다. 그런데 왜 날 두고 도망쳤어? 말끝에 울음이 묻어났다. 왜 20년 동안 나 혼자 버텨야 했는데? 민경화는 침묵한 채 주먹을 꼭 쥐었다. 그 손끝이 피가 돌지 않는 듯 창백했다. 내가 없으면 국가는 날 이용하지 못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 파묻힌 슬픔을 꺼내는 듯했다. 하지만 내가 있으면 난 죽을 때까지 조종당했겠지. 민경화는 고개를 들고 딸을 바라봤다. 그래서 난 내 딸을 지키기 위해 죽은 척했어. 서연은 주저앉았다. 등을 벽에 기대며 숨을 몰아쉰다. 두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왜 그땐 와줬어야지. 속삭이듯 뱉는다. 왜? 민경화는 가만히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수십 통의 편지, 모두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2010년 6월 5일, 내가 첫 작전에 투입된 날, 난 멀리서 널 보고 있었어. 민경화는 내 전우가 죽었을 때, 그날 밤, 널 혼자 우는 모습. 서연은 편지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종이가 찢어질 만큼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민경화의 목소리는 더 가라앉았다. 2018년 내가 군에서 제명당했을 때 국방부 청사 앞 벤치에서 널 기다렸어. 그날 내가 먼저 무너졌지. 서연은 왜 그때 날 안아줬어야지. 그날 내가 지금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민경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연아, 그땐 내가 널 안아줬으면 넌 국가가 너희 아빠를 죽였다고 믿지 않았을까 봐. 민경화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널 미치게 하려고 그랬어. 넌 누굴 죽여야 하잖아. 그래야 살아남을 테니까. 서연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 말은 마치 가슴을 찢는 듯했다. 그래서 날 이토록 차갑게 키운 거야? 그래야 넌 죽지 않지. 누굴 믿지 말고 마음도 주지 말고 끝까지 복수만 하도록. 그때 철문 너머에서 총성이 울렸다. 탕, 경호원 하나가 바로 눈앞에서 쓰러졌고 창문 너머 검은 복면을 쓴 요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이닥쳤다. 민경화는 침착하게 서랍을 열었다. 권총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던진다. 들었지? 국정원이 날 죽이러 왔어. 서연은 엄마, 민경화, 이제 우린 도망칠 수 없어. 넌 숨지 말고 싸워야 해. 두 사람은 등을 맞댄 채 총을 든다. 침묵 속에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며 그녀들은 서로의 그림자가 됐다. 총알보다 먼저 날아든 한마디 모녀 중 하나가 쓰러졌다. 건물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불 꺼진 지하실, 묵직한 정적 속에 서연의 손엔 권총이 쥐어져 있었고
민경화는 벽에 붙은 철문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곧 들어온다. 이 벽, 20년 전에도 내가 썼던 곳이야. 전술 똑같아. 계단 아래 1명, 문 뒤 2명, 천장엔 감시용 드론. 서연은 엄마, 이젠 나한테 명령하지 마. 민경화는 순간 숨을 멈췄다가 고개를 살짝 돌려 딸을 바라봤다. 벌써 그렇게 컸구나. 짧은 미소. 좋아. 그럼 우리 둘이 함께 끝내자. 쾅, 문이 깨지고 소음기 장착된 총이 먼저 불을 뿜었다. 서연이 몸을 틀며 사선으로 굴렀다. 민경화는 뒤를 덮친 요원 둘을 단 2발로 정리했다. 탕, 피냄새가 퍼지고 건물 안 공기가 뜨겁게 끓었다. 서연, 엄마. 후방 열렸어. 이대로 빠지면 돼. 민경화는 고개를 저었다.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건 유인 통로야. 우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넌 나가. 난 남아. 넌 안 돼. 이번엔 절대 당신 혼자 안 둬. 민경화는 고개를 떨구었다가 마치 마지막 말을 하는 사람처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연아, 넌 내가 만든 칼이야. 하지만 그 칼로 사람이 돼야 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끝내 사람이 되지 못했어. 항상 복수와 임무 속에 살았고 너에게도 그걸 주었어. 하지만 지금 난 내가 나처럼 되지 않길 바래. 그 순간 천장에서 드론이 떨어졌다. 툭 이어진 총성. 탕, 서연은 옆을 돌아보며 외쳤다. 엄마. 민경화의 어깨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한 손을 짚었다. 괜찮아, 어깨야. 패까진 안 갔어. 서연이 다가가 부축하려 하자 민경화는 단호하게 손을 뻗어 막았다. 이러면 너 못 나가. 계속 끌려 들어가. 민경화는 눈을 질끈 감고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넌 내 실패야. 그렇게 키운 게 아니라는 거 지금 처음 알았어. 서연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말했다. 실패 아니야. 엄마가 나 지킨 거잖아. 민경화는 흐릿하게 웃었다. 입꼬리엔 피가 번지고 있었다.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해.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속삭였다. 넌 내 딸이었고 내가 끝내 갖고 싶었던 사람의 삶을 너는 꼭 살아야 해. 다시 총성이 울렸다. 탕, 이번엔 방향이 반대였다. 서연이 뒤돌아 마지막 남은 요원을 쓰러뜨렸다. 피냄새, 연기, 숨 막히는 침묵. 그 사이 민경화의 고개가 천천히 떨궜다. 서연은 멈춰 선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손끝 하나로도 흔들 수 없던 사람이 이제 눈도 못 감는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서연은 다시 총을 쥐었다. 어느새 그 손은 무기로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손처럼 떨리고 있었다. 엄마는 죽었다 이제. 남은 건 단 한 사람이다. 비가 내렸다. 서연은 검은 우비를 입고 서울 가로등 아래를 지나며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엔 단 한 사람의 이름. 김영욱, 국정원 전직 1급 실장, 작전 0127의 최종 승인권자, 군, 정계, 언론까지 모두 통제하던 그리고 김서연 아버지의 사망 서류에 마지막으로 서명한 사람. 며칠 전 민경화. 청담동 5721 비밀번호 1985점. 그날 밤 서연은 그 주소의 고급 빌라 앞에 도착했다. 눈앞엔 은색 벤츠 SUV, 초인종도 없는 고요한 대문. 현관은 철문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1985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섰다. 현관 센서가 작동하면서 실내에 조용히 음악이 흐른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앉은 노인 1명, 김영욱. 서연은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다. 그는 이미 그녀가 온 걸 알고 있었던 듯 입꼬리를 희미하게 올렸다. 왔구나. 김태진 중령의 딸. 서연은 총을 꺼내 들었다. 겨냥한 채 짧게 묻는다. 김영욱은 고개를 기울였다. 마치 재미있는 질문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 사람은 우리 체계를 위협했지. 외부의 정보를 흘리고
국가를 배신할 수도 있는 가능성. 우린 그 가능성조차 제거해야 했어. 아버지는 충성했어요. 서연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김영욱은 헛웃음을 터뜨린다. 믿은 사람이 바보지. 조직은 감정으로 굴러가지 않아. 서연은 총구를 그의 눈앞에 갖다 댔다. 그러나 김영욱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쏴라. 쏘면 넌 테러리스트로 지명 수배된다. 너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다. 괜찮아요. 서연은 눈빛을 내리깔았다. 이미 가족은 다 잃었고 국가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너도 칼이 되는 거냐?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그 순간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 질문은 그녀의 가슴에 잔인하게 꽂혔다. 잠시 후 그녀는 총을 내렸다. 그리고 뒤로 돌아 천천히 걸어 나간다. 김영우, 쏘지 않을 거냐?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만 살짝 돌린다. 죽는 게 끝인 줄 아세요? 아니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만든 과거를 세상에 전부 퍼뜨릴 겁니다. 다음 날 인터넷을 타고 익명의 계정 하나가 문서를 공개했다. 작전명 0127 국가에 의한 내부 제거 보고서. 파일 목록에는 군 내부 비리, 고위급 사망 작전 기록, 그리고 뉴스 속보가 쏟아졌다. 전직 국정원 실장, 사망사건 연루 의혹, 20년 전 기밀문서 사실로 드러나. 그리고 그날 밤 김영욱은 자택에서 실종됐다. 서연은 외진 산속 어느 무덤 앞에 서 있었다. 잡초가 무성한 그 무덤에는 이름이 없었다. 그저 조그맣게 민경화라는 글자만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앉아서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다 했어요. 이제 저 누구처럼 안 살 거예요. 당신처럼, 아빠처럼 숨지 않고 살아볼게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지 않았다. 그녀는 몰랐다. 그날의 진실이 자신의 존재를 부수리란 걸. 저녁, 무렵, 노을이 잿빛으로 젖은 하늘 아래 그곳엔 민경화의 무덤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다. 누렇게 바랜 국화 한 송이, 그리고 그 앞에 앉은 서연.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흙 위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 손끝엔 더는 울지 않는 사람만이 지닌 단단함이 스며 있었다. 그때 조용히 다가온 발자국 소리. 남자 하나가 우산을 받쳐 들고 비에 젖은 흰 봉투 하나를 내민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서입니다. 직접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더는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뒤돌아 사라졌다. 서연은 비 맞은 손으로 봉투를 받는다. 젖은 봉투 속 단 민경화의 그날 밤. 서울 시내 작은 여관방, 습기 찬 천장, 묵직한 공기. 방 안. 민경화. 서연은 책상 앞에 앉아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종이의 감촉, 잉크 냄새조차도 나치겄다. 첫 줄을 읽으려는 순간 그녀는 문득 숨을 멈췄다. 편지지에 쓰인 단 한 줄. 서연아, 넌 내 딸이 아니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다. 서연의 손이 편지지를 덮었다가 다시 천천히 펼쳐졌다. 눈앞에 글씨가 흐려졌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 읽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20년 전 그날 작전 중 내 아버지는 죽기 직전 나에게 아이 하나를 안겨줬단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고. 그 아이가 너였어. 그 아이가 바로 서연이 된 거야.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눈동자만 편지에 고정됐다. 그럼 난 누구지? 속으로 울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먹먹하게 채웠다. 넌 내 아이가 아니었어. 하지만 난 널 키웠어. 내가 울고 처음으로 나를 보고 웃었을 때 그 순간 나는 너를 내 아이로 받아들였어.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다짐했단다. 이 아이는 맡겨진 아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랑이라고. 서연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몸을 돌려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는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 대신 심장이 너무 고요해서 숨이 막힐 정도였다. 난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네. 그녀는 침대맡 조명을 끄고 눈을 감았다. 그러다 봉투 안에 남아있던 사진 한 장이 손에 걸렸다. 빛바랜 흑백 사진.
작은 군복을 입은 아기, 그리고 그 아기를 품에 안은 민경화, 흐릿한 얼굴, 흔들린 배경, 그러나 그 손길만큼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선명했다. 서연은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당신이 날 지켜준 거였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의미의 미소를 지었다. 그건 슬픔도 분노도 아닌 오직 사랑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짓는 아주 작은 미소였다. 그날 살아남은 건 나 하나가 아니었다. 서울 시내 오전 6시 12분 도시의 하루가 막 깨어나는 시간. 서연은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 검은 커피를 바라보고 있었다. 방 안엔 누구도 없었고 창밖엔 출근길 사람들만 무심하게 오갔다. 그녀의 앞에 한 남자가 앉는다. 회색 수트, 날카로운 눈매. 그는 말없이 흰 파일 하나를 건넨다. 서연은 받아들고 넘긴다. 처음엔 단순한 기록들, 그리고 한 문장. 2005년 9월 14일 작전 K0127에서 구조된 유아 2명. 서연의 눈. 남자, 당신 말고 당시 같은 작전에서 다른 아이 1명이 더 구조됐습니다. 당신보다 한 달 늦게 발견됐죠. 기록은 삭제됐고 존재는 묻혔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앙다물며 묻는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럼 왜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죠? 민경화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에 그 아이의 코드명을 적어놨습니다. 서연은 다시 파일을 넘긴다. 사진 한 장이 떨어진다. 흑백 사진. 폐허 속에서 기운 없이 앉아있던 또 하나의 아이. 눈을 가리고 있지만 왼쪽 손목에 서연이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점 모양의 화상이. 이걸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국가가 필요했던 건 하나였거든요. 둘은 관리할 수 없었으니까. 그리고 한쪽은 도망쳤을 테고. 남자는 고개를 숙인다. 그는 진심으로 죄의식을 느끼는 듯했다. 그 아이 지금 살아 있을까요? 서연의 질문에 남자는 조용히 답한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어디선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밤, 서연은 창문가에 앉아 있었다. 도시는 조용했고 그녀는 손목을 만졌다. 자신의 점 모양 화상. 그리고 사진 속 아이의 손목. 같은 시간, 같은 불 속에서 같은 흔적이 남았다는 건.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 아이는 나야. 내가 되지 못한 나. 서랍에서 민경화의 마지막 봉투를 꺼낸다. 봉투 안엔 짧은 메모 하나. 서연아, 그 아이는 내가 찾을 거야. 그리고 알게 되겠지. 내가 왜 그 아이를 대신해 살아왔는지. 그 순간 서연의 전화가 울린다. 수신자, 이름 없음. 그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려온다. 드디어 내가 찾았구나. 짧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그 말.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알아. 그날 불 속에서 널 봤거든.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당신 누구죠? 곧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서연아, 기억해. 나는 너처럼 조용히 살지 않았어. 뭐? 나는 그날 이후 국가를 정면으로 부수며 살아왔거든. 전화는 끊겼다. 창밖엔 천둥이 울리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너도 내가 찾을게. 그 남자는 불 속에서 날 봤다고 말했다. 서울, 비 내리는 이른 새벽.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깜빡인다. 서연은 검은 우비를 입고 동묘역 근처 한 낡은 다방 옆 벽에 기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엔 한 통의 쪽지가 쥐어져 있었다. 12시 40분. 그때 내가 태어난 장소로 와라. 쪽지엔 이름도 발신자도 없었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다. 그 목소리, 그 어조, 그 남자다. 어젯밤 전화 속에서 자신을 그날의 생존자라 부른 남자. 다방 문이 열리고 낡은 구두 소리가 멈춘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낯선 남자. 그러나 낯설지 않은 눈빛. 검은 점퍼에 짧게 자른 머리. 한쪽 눈에 깊은 흉터가 있었다. 당신이?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 앞에 조심스럽게 앉는다. 난 그날 너와 함께 구조됐던 아이야. 서연은 심장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숨을 들이켜고 조용히 묻는다. 남자는 손목을 걷었다. 그곳엔 서연과 그리고 5단에서 꺼낸 사진 한 장. 어린 서연과 그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 불에 그을린 벽 앞에서 찍힌 그날의 흔적. 내 이름은 정윤이야. 민경화가 지어준 이름이지. 넌 기억 안 나? 서연은 난 그날 이후 모든 기억을 지웠어요. 그럼 내가 왜 내 얼굴을 기억하냐고 묻고 싶겠지. 정유는 짧게 웃었다. 난 기억하고 싶지 않았지만 절대로 잊을 수 없었어. 그의 팔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처음으로 숨을 고르며 물었다. 왜? 지금 나타났죠? 정유는 손가락을 깍지 끼고 이마를 눌렀다. 너처럼 조용히 살려고 했어. 근데 서연의 눈빛이 순간 떨렸다. 그녀가 날 키웠어. 다른 이름으로, 다른 존재로. 하지만 그녀는 너만을 보호했지. 나 항상 그림자였어. 정유는 고개를 든다. 그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국가에 빚 갚을 시간이라 생각했거든. 그리고 그는 가만히 손을 내민다. 너와 함께할 사람이 너는 그림자여선 안 되니까. 서연은 그 손을 보며 잠시 망설인다.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진짜 동지일지 아니면 또 다른 조작일지. 그러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게 손을 잡는다. 좋아요. 당신이 진짜라면 나도 혼자일 필요 없겠죠. 그 순간 다방 유리창 너머에서 누군가 카메라를 든다. 셔터 소리, 바로 뒤이어 울리는 무전기 잡음. 정윤의 얼굴이 굳는다. 우리 지켜보고 있었나 봐. 서연은 일어선다. 등 뒤로 총을 넣으며 짧게 외친다. 둘은 달렸다. 비 내리는 골목, 물 튀기는 발자국 소리, 뒤이어 따라붙는 검은 SUV 한 대. 이제부터 서연과 정윤의 전쟁이 시작됐다. 그날 도망친 건 진실이었다. 비 오는 서울 도심. 서연과 정윤은 골목 사이를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뒤에선 국정원 차량이 빛을 쏘며 따라오고 무전기 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진다. 대상 2명, 남서쪽 진입, 시민 복장, 검은 모자 착용. 서연은 작은 철문을 발견하곤 정윤을 붙잡아 들이민다. 두 사람은 헌 창고 같은 공간에 숨는다. 어둡고 퀴퀴하지만 숨을 수는 있었다. 숨을 몰아쉬며 정윤이 물었다. 우릴 어떻게 찾은 거지? 누군가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우릴 미끼로 삼은 걸지도. 서연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검은 후드티 안쪽 주머니를 꺼낸다. 그 안엔 민경화가 생전에 남긴 USB 하나. 이거 당신도 몰랐죠? 정유는 눈을 가늘게 뜬다. 그건 프로토콜 7이다. 알고 있었군요. 왜 숨겼어요? 숨긴 게 아니라 지키고 있었던 거지. 창고 안. 서연은 USB를 노트북에 꽂는다. 몇 초 뒤 파일 하나가 떠오른다. 실종자 코드 K0127B 비공개 생존자 정윤. 정윤이 숨을 삼킨다. 이건 내 기록이야. 국가에서 널 지운 이유. 이 안에 다 있겠죠? 서연은 파일을 열려다. 정윤이 손을 덜컥 잡는다. 기다려. 왜? 정윤은 조용히 말했다. 그 안엔 내가 누굴 죽였는지도 있어. 침묵. 비는 여전히 내리고 창고 지붕은 서서히 물이 새기 시작했다. 그날 국정원이 우릴 데려간 뒤 난 명령을 따랐어. 누굴 죽였죠? 정윤의 눈빛이 흔들린다. 너랑 같은 방에 있던 아이. 순간 서연의 심장이 턱 내려앉는다. 그 아이 진짜 서연? 정윤은 아니, 그 아이는 내 쌍둥이 동생이었어. 서연은 눈이 커졌다. 쌍둥이? 난 구출됐지만 국정원은 더 이상 2명이 필요 없다고 했어. 그래서 형제가 아닌
실패한 샘플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지. 정유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난 순순히 따르지 않았어. 그 아이를 숨기고. 내가 지금 그럼 그 동생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정유는 말없이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낸다. 희미한 빛 아래 군복을 입은 남자, 어딘지 모르게 정윤과 닮은 남자. 그 아이는 자라서 그들 중 하나가 됐어. 그리 지금 우릴 쫓는 쪽에 있을지도 몰라. 서연은 그럼 다시 만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다. 진짜 진실이 뭔지 우리가 직접 밝혀야죠. 바깥 골목, 국정원 차량 몇 대가 골목 입구를 봉쇄했다. 무전, 대상 도주 가능성 있음. 사살 우선, 확보는 옵션이다. 하지만 창고 안은 비어 있었다. 서연과 정유는 이미 지하 통로를 통해 사라지고 있었다. 지하철 승강장, 모자와 마스크를 쓴 두 사람은 조용히 열차가 들어오고 정윤이 낮게 말했다. 우리 이제 뒤로 못 돌아가. 서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아요. 뒤는 이미 불탔으니까. 열차 안 창밖이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서연, 이제부터 우리가 찾을 사람은 기억이 아니라 조작된 진실이야. 입을 다문 자.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비가 그친 서울 밤, 시내 외곽, 폐건물 사이 골목 끝에 위치한 오래된 창고형 술집. 간판은 꺼졌고 창문엔 짙은 페인트로 안이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그 앞에 멈춰섰다. 정유는 문을 밀며 낮게 말했다. 이 안에 국정원 특수활동 요원 출신 백무진이 있어. 그날 작전의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 그럼 그 사람도 알고 있겠네요. 당신 동생이 진짜 정체. 정유는 고개를 끄덕인다. 내부는 조용했다. 붉은 조명 하나, 담배 연기가 미세하게 떠 있었다. 한 남자가 창가 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흰 셔츠에 검은 조끼, 그리고 한쪽 다리를 절뚝이는 중년 남자. 백무진 씨?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지? 낮고 쉰 목소리. 하지만 귀에 박히는 압도적 카리스마. 우릴 만나야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민경화. 그 순간 백무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죽은 줄 알았는데. 서연이 앞으로 걸어간다. 테이블 너머 그를 바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707 특임단의 민경화. 그녀는 왜 죽어야 했죠? 백무진은 대답하지 않는다. 단지 술잔에 소주를 따르며 한 모금 들이켠다. 정윤이 말했다. 우린 알고 있어요. 실험이 아니라 권력의 장기말이었단 걸. 백무진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붉은 눈빛, 지친 숨결. 하지만 그 안엔 아직 말하지 않은 진실이 가득했다. 뭐가 위험했죠? 정보라는 게 말이지. 그걸 쥔 사람보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 그 기억이 뭐였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죽이려 했던 기억. 백무진은 웃는다. 하지만 눈엔 슬픔이 담긴 웃음이다. 서연, 그 이름이 왜 특별한 줄 알아? 정윤의 표정이 굳는다. 그래. 너 원래는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는다. 무슨 말이에요? 백무진은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낸다. 그건 오래된 문서. 생존자 코드 SH013V6 특별개체 감시 대상 1급. 민경화는 너를 숨겼고 정윤의 동생은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였지. 그럼 그래, 너는 너답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인 거야. 기억도, 이름도 다 없애야 했지. 순간 정윤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그래서 죽인 거냐? 그래서 민경화를 없앤 거냐? 백무진은 짧게 대답했다. 아니, 난 그녀를 살리려고 했어. 서연, 그녀는 나한테 부탁했어. 둘 중 한 명은 살려달라고. 난 국정원을 배신했고 그날 이후 쫓기며 살았지. 침묵,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서연이 낮게 물었다. 백무진은 조용히 뒤주머니에서 하나의 사진을 꺼낸다. 그곳엔 군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한 남자, 그리고 그의 명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정경.
정기훈? 백무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내 동생은 지금 국정원 제3실행부의 최고 등급 요원이다. 그 순간 밖에서 총성이 들렸다. 서연, 정윤이 벽에 등을 대고 총을 꺼낸다. 백무진은 입술을 꾹 깨문 채 주머니 속 USB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던진다. 이 안에 너희가 찾는 증거 전부 있다. 하지만 절대 정기훈에게 들키지 마라. 문이 깨지고 검은 복면의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정윤은 외친다. 뒤쪽 창문. 뛰어. 서연, 같이 가요. 하지만 백무진은 단호히 고개를 젓는다. 난 이미 오래전에 끝난 놈이야. 너희는 시작이야. 살아서. 밝혀. 서연과 정윤은 유리창을 깨고 도망친다. 뒤이어 쏟아지는 총성, 창밖으로 튀는 피, 그리고 그날 밤 서울의 한쪽 골목은 다시 침묵했다. 서연은 오래된 철문을 밀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음산할 정도로 조용했고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과 문서들이 조명 아래 섬뜩하게 떠올랐다. 정윤과 조강현도 뒤따라 들어왔지만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서연은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쉰 뒤 입을 열었다. 나는 실험으로 태어난 건 아니야. 하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사람으로 길러지지 않았어. 감정도 이름도 없이 숫자로 불렸고 지시만 받으며 살았지. 정윤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눈동자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국가는 우리를 아이가 아닌 도구로 키웠어. 기억은 주입됐고 감정은 제거당했지. 웃음도 눈물도 허락되지 않았어. 어릴 적 내가 처음으로 울었을 때 그들은 내게 벌을 줬어. 무감각한 병기처럼 살길 원했던 거야. 조강현은 옆 벽에 붙은 도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군의 실험이 아니야. 이건 하나의 시스템이야. 인간을 개조해서 통제하려는 거대한 통치 전략. 그가 가리킨 도면 위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경화 박사, 그리고 그 옆엔 프로토콜 M17 감정 억제형 전수료원 양성 계획이라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벽에 걸린 자신의 사진을 떼어냈다. 짧은 머리에 무표정한 얼굴. 그 사진 속의 아이는 명백히 사람인데 누구의 아이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기억을 되찾았어.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이 나를 움직이게 해. 조강현이 물었다. 그때 기억을 차단당했던 이유 알고 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들은 내가 그 방 안에서 누군가를 봤다고 했어. 같은 또래의 아이. 아마도 실패한 실험체. 그리고 그 아이가 울고 있었어. 감정을 되찾은 아이. 그걸 본 순간 나도 감정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들은 나를 재설정했지. 정윤이 주먹을 움켜쥐었다. 사람을 설정하고 삭제한다는 말이 어떻게 가능하지? 조강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 그걸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실험체도 병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름을 되찾은 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기억은 무기야. 잃어버렸을 땐 휘둘리지만 되찾으면 싸울 수 있어. 이제 그 기억으로 나는 내 전쟁을 시작할 거야. USB에 담긴 좌표는 강원도 깊은 산속 군 작전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산림청 지도에도 없는 허공의 점 하나. 서연과 정윤은 거친 산길을 따라 수시간째 걸었다. 이 근처야. 전파 차단 때문에 위성 신호가 계속 끊겨. 정윤이 작은 송신기를 쥐고 앞장섰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정기훈은 왜 우리를 여기로 오게 한 걸까? 함정일 수도 있어. 그렇다고 안 갈 순 없잖아. 정윤은 단호했다. 숲 한가운데 오래된 군용 철문이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 녹슨 출입구에는 아무런 표식도 없었지만 도어락 장치엔 최신 생체 인식 스캐너가 부착되어 있었다. 서연이 손바닥을 갖다 대자 기계가 삐 소리와 함께 열렸다. 내 생체 정보가 등록돼 있다고? 정윤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널 위한 방이 있다는 얘기야. 기억을 여기서 조작했단 거지. 지하 2층까지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 그 아래 바닥엔 대형 방화문이 있었다. 방화문엔 기억 분리 구역 민간인 출입 금지라는 문구.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 여기 냄새 낯설지 않아. 약품 냄새야.
벽면 전체가 거울로 된 방. 중앙엔 의료용 의자와 뇌파 측정기가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가 의자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의자가 자동으로 움직이며 화면이 켜졌다. 그 화면 속엔 서연이 어린 시절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그건 나야. 12살 무렵. 이건 CCTV 기록이야? 정유는 눈을 떼지 못했다. 화면 속 의사 가운을 입은 이는 정기훈이었다. 내 기억을 지운 사람이 정기훈이었어. 서연은 뒤로 물러섰다. 눈가가 떨렸다. 왜 그랬을까? 왜 나를? 널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믿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게 정말 보호였는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문 쪽에서 삐걱 소리가 들렸다. 정윤이 본능적으로 총을 꺼냈다. 철문이 천천히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정기훈이었다. 드디어 왔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이곳이 내가 만든 감옥이야? 정기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억은 무기가 될 수 있어. 너희를 지키기 위해 나는 너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어. 정윤이 총구를 겨누었다. 이게 지키는 방식이야? 기억을 지우고 감시하고 조종하는 게? 정기훈은 미소 지었다. 우리는 다 조작된 존재야. 단지 누가 먼저 깨달았느냐의 차이지. 서연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리고 그녀는 묻는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줘. 그날 민경화는 왜 죽었어? 정기훈은 고개를 들었다. 민경화는 우리 중 가장 먼저 인간이 되려 했던 사람이었어. 그 대가를 치른 거지. 순간 방 안에 조명이 꺼진다. 그리고 경보음, 무전기, 정윤의 귀에 찢어질 듯한 소리가 들렸다. 추적 감지, 무장 요원 12명, 3분 후 도착. 정기훈이 마지막으로 말한다. 지금 너희 둘 중 하나는 여길 빠져나가지 못해. 정기훈의 말이 끝나자마자 정윤은 벽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향해 총을 쏘았다. 지금 위치 노출됐어. 당장 빠져나가야 해. 그러나 정기훈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비어 있었다. 너희가 떠나도 결국 돌아올 거야. 진실을 마주한 자들은 그걸 외면할 수 없어. 서연이 조용히 걸어 나갔다. 그녀는 중앙 제어장치 앞에 섰다. 과거 자신의 기억이 저장된 기록 장치였다. 기억을 되돌릴 수 있어. 이걸로 민경화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지금 내 기억에 다시 접속하겠다는 거야?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훈이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야 해. 그가 말하지 않는 진실이 분명 있어. 정기훈은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다. 서연, 그걸 보면 넌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어. 서연은 냉정하게 말했다. 이미 늦었어. 의자에 앉고 장치가 작동한다. 눈을 감은 서연의 뇌파가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화면은 그녀의 과거로 이어졌다. 장면 어린 서연, 작전 중 실종된 민경화를 따라가려다 붙잡히는 장면. 다른 장면 민경화가 상부 명령을 거부하고 정기훈과 심하게 대립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장면. 민경화는 복도 끝 차가운 방에서 누군가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 서연만은 건드리지 마. 그녀는 인간이야. 그리고 총성. 화면이 꺼지고 서연이 눈을 뜬다. 눈물과 땀이 섞여 흐르고 있었다. 엄마는 날 지키려다 죽은 거야. 정기훈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정유는 이를 악물었다. 넌 대체 왜 그걸 숨겼지? 정기훈은 담담히 말했다. 진실은 너희를 무너뜨릴까봐. 난 그걸 두려워했어. 서연은 조용히 걸어가 정기훈 앞에 섰다. 그리고 그를 껴안았다. 난 아직도 믿고 싶어. 당신이 괴물이 아니라는 걸. 순간 외부 경보음이 다시 울린다. 스크린에 붉은 문구가 뜬다. 잔여 부대 시설 진입 중. D120초. 정윤이 총을 들고 외쳤다. 결정해야 해. 이곳을 폭파하고 진실을 묻을지 아니면 세상에 드러낼지. 정기훈은 눈을 감았다. 결정은 너희가 해. 붉은 경보등 아래 정윤은 빠르게 입구 쪽으로 다가가 보안 패널을 작동시켰다. 그러나 문은 이미 외부에서 잠긴 상태. 문이 봉쇄됐어. 외부 부대가 이쪽으로 접근 중이야. 서연은 침착하게 정기훈을 바라봤다. 기훈 여기서 끝낼 수 있어. 지금
진실을 전송해. 정기훈은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메인 서버 앞에 서서 USB를 꽂았다. 그리고 말없이 전송 명령을 실행한다. 화면엔 전송 진행률이 떠오른다. 1%, 2%, 3%. 그 순간 정윤의 무전기가 튀어올랐다. 잡음 사이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정윤 들립니까? 상부는 해당 시설의 완전 폐쇄를 지시했습니다. 즉시 퇴각하십시오. 정윤은 냉소적인 웃음을 흘렸다. 웃기지 마. 우리가 뭘 본 줄 알고? 서연은 문서들을 손에 쥐고 진실을 되뇌었다. S13 프로젝트는 국정원 비인가 부서에서 진행된 극비 실험이었다. 아이들의 기억을 조작해 특정 임무에 적합한 인간을 제작하는 프로젝트. 그들은 감정, 동기, 충성심마저도 프로그램처럼 주입받았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서연, 또 하나가 정기훈이었다. 서연이 외쳤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 나라는 이런 짓까지 하며 인간을 도구로 써왔어. 정기훈은 메인 서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98%, 99%, 그리고 100% 전송 완료. 하지만 동시에 서버엔 자동 삭제 프로토콜이 작동했다. 모든 원본 데이터가 파괴되기 시작했다. 정윤이 놀라 외쳤다. 왜 백업 안 했어? 정기훈은 낮게 말했다. 이제 진실은 세상에 나갔고 이곳은 다시는 쓰이면 안 돼. 곧이어 천장이 흔들리고 먼지가 떨어졌다. 외부 부대가 무력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다. 정윤은 벽 쪽에 은폐된 배관 통로를 열었다. 이쪽이야. 서연, 빨리. 서연은 정기훈을 바라봤다. 함께 가자. 정기훈은 고개를 저었다. 난 이곳을 지키고 끝내야 해. 그렇게 끝내면 또 다른 누군가가 널 괴물로 만들 거야. 정기훈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다. 그땐 내가 날 막아줘. 정윤이 서연을 끌고 배관 속으로 들어간다. 뒤편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붉은 빛, 폭발음, 그리고 어둠 속 진실은 퍼졌다. 전 세계로 모든 언론사와 인권단체, 국제감시기구에게 대한민국 정보기관 내 비인가 기억 조작 프로젝트, 내부 고발자 정기훈. 폭로는 시작됐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3일 후 서울 종로. 정윤은 깊은 밤 무명의 오피스텔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뉴스는 여전히 정기훈의 폭로로 떠들썩했다. 그러나 어딘가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왜 아무도 반응을 안 하지? 이렇게나 큰 폭로인데. 서연은 벽에 기대 앉아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여길 봐. 전 세계 주요 언론 사이트들이 페이지 오류로 떴어. 영상이 전송되자마자 동시에 차단당했어. 정윤은 숨을 삼켰다. 전 세계 정보기관이 동시에 움직였다고? 아니, 하나의 손이 움직인 거야. 그 손이 모두를 누른 거야. 그때였다. 누군가 도어락을 해제하려는 소리가 들렸다. 삑삑. 정윤은 재빨리 권총을 꺼내 들고 출입구 옆에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그는 중년의 사내였고 국방부 보안사령부 마크가 찍힌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정윤이 총을 겨누며 외쳤다. 멈춰. 누구야? 남자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난 너희 편일지도 몰라. 이름은 조강현. 과거 기억통제 실무팀장이었지. 서연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그 이름 10년 전에 사망했다고 발표됐는데? 조강현은 씁쓸히 웃었다. 살아있었다. 하지만 죽은 척했지. 진짜 적이 누군지 알게 된 순간부터 그는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엔 국방부 기밀 문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그리고 하나의 사진.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민경화였다. 살아있는 그녀의 최근 모습. 그녀는 살아있어. 단 자발적으로 모든 기억을 지운 상태지. 서연이 멍한 얼굴로 속삭였다. 엄마? 조강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는 S13 프로젝트의 설계자 중 한 명이었다. 정윤이 소리쳤다. 그럼 왜 기억을 지운 거야? 왜 숨어 있어? 그녀는 설계자였지만 동시에 희생자였어. 내부 분열이 시작되던 날
그녀는 내 기억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뒤집었어. 정윤과 서연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조강현은 낮게 말했다. 지금부터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야. 그 여자를 찾아라. 그녀의 기억만이 이 지옥 같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야.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 그리고 다시 움튼 전쟁의 냄새. 20부 민경화의 기억. 경기도 남양주 외곽 작은 요양병원. 잿빛 하늘 아래 서연과 정윤은 조심스럽게 정문을 통과했다. 조강현이 넘긴 자료 속 주소. 그곳엔 민경화라는 이름 대신 이경화라는 가명이 등록되어 있었다. 정윤이 낮게 중얼였다. 여기서 그녀가 10년을 있었다고? 서연은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날 기억 못하겠지. 아니, 안 할지도 몰라. 병원 안은 조용했고 간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502호. 이경화님은 오늘도 정원 쪽에 계세요. 정윤과 서연은 천천히 병원 뒤편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엔 백발이 성성한 한 여성이 벤치에 앉아 노란 국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눈동자.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민경화. 여자는 천천히 돌아봤다. 그녀는 서연을 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이 나를 아는 건가요? 서연은 숨을 들이켰다. 나는 당신 딸이에요. 그 말에 민경화의 미소가 흐려졌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심스럽게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다. 딸이라. 그 단어. 오래된 벽화 같네요. 정윤은 옆에서 조심스레 말했다. 당신은 스스로 기억을 지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기억 속에 전부가 들어 있었어요. 이 나라의 어두운 역사와 한 아이의 모든 삶까지. 민경화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직이 중얼거렸다. 사람은 잊고 싶어서 잊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반복해서 떠올리는 고통. 그래서 선택했죠. 이곳, 이 망각의 정원을.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럼에도 전 알고 싶어요. 왜 저를 만든 거죠? 왜 모든 걸 숨기셨어요? 민경화는 서서히 일어섰다. 그녀는 천천히 정윤의 손에 쥐어진 태블릿을 들여다봤다. 거기엔 과거 그녀가 직접 서명한 실험 문서, 아이들의 신경망 지도, 그리고 S13 서명. 그 아이들 중 하나가 너였군요. 그녀는 눈을 감고 잊고 있던 지하 저장소의 풍경을 떠올렸다. 전기 충격과 약물 주입, 반복되는 기억 주입 훈련,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꺼낸 문서.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서연, 너만은 이 기억 속 괴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마지막 실험 전 내 기억을 봉인했지. 정윤이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당신은 스스로를 지우기로 했군요. 민경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괴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라도 살아서 당신을 다시 보는 게 내 속죄야. 서연은 울먹이며 말했다. 이제 같이 가요.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더는 숨지 말아요. 민경화는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정원 너머에서 3명의 남자가 다가왔다. 검은 정장, 무표정, 정보국 소속. 정윤이 외쳤다. 숨으세요. 그러나 민경화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끝내야 할 건 지금이야. 마지막 장면. 바람에 날리는 국화 꽃잎 사이로 민경화의 단단한 눈빛. 청명한 아침. 하지만 공기 속엔 말 못할 긴장감이 감돌았다. 옛군 정보기관의 지하 벙커. 지금은 서연의 팀이 은밀하게 사용하는 기지였다. 서연은 벽면에 붙은 작전도 위에 빨간 선을 그었다. 그녀의 눈은 망설임이 없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움직일 차례야. 정윤이 입을 열었다. 서연아. 혹시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말해.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국가가 만든 실험체로 길러졌어. 그게 내 과거야. 이름도 없이, 감정도 없이, 훈련과 명령만으로 살아왔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도. 조강현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상대는 민경화만이 아니야. 그녀를 비호하고 이용해온 권력자들이 있어. 그들이 지금도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서연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증거 수집이 아니야. 그들을 직접 마주하고 진실을 세상에 내보내야 해. 우리가 침묵하면 다음 희생자는 또 생겨. 기억의 방에서 찾은 문서들, 그리고 복구된 감시 영상. 그 안엔 민경화가 실험 대상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들을 통제했는지가 낱낱이 담겨 있었다. 정윤이 무겁게 말했다. 이거 세상에 터뜨릴 준비는 돼 있어? 서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내 인생 전부가 이 순간을 향해 왔어. 이제 멈출 수 없어. 그녀는 테이블 위에 하나씩 작전용 이어피스를 건넸다. 모두 받아들였다. 작전명 잊혀진 자들. 목표는 3가지. 하나, 민경화의 생포. 둘, 프로젝트 관련자들의 실명 공개. 셋, 실험기지의 폐쇄와 공개. 조강현이 묵직한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린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생각 없어. 이제 끝장을 보러 가자. 어두운 통로 너머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씩 사라졌다. 그리고 그날 이 나라의 가장 깊은 어둠과 대면하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밤 11시 27분 어둠 속에 잠긴 폐쇄 군사시설. 낡은 철문이 무음으로 열리고 전술복을 입은 서연의 팀이 그림자처럼 스며들었다. 내부는 무표정한 얼굴에 경비 드론과 레이저 감지망이 장악하고 있었다. 조강현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정유는 빠르게 회선을 해킹해 감지망을 무력화시켰다. 지금이야. 서연이 낮게 속삭이자 3사람은 훈련받은 움직임으로 각 층을 분산 침투했다. B 구역 실험 기록 보관실. 서연은 라이트를 비추며 정밀하게 문서 파일들을 스캔했다. 파일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P07 감정 억제 실패로 폐기, P09 정체성 인식으로 격리, P11 무의식적 저항으로 의심. 서연의 손이 멈췄다. P9점 자신이었다. 그녀는 파일을 천천히 접었다. 이제 충분해. 끝을 보자. 그 순간 비상경보가 울렸다. 침입자 확인, 격리 모드 작동, 조명이 붉게 변하고 드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강현이 교신을 날렸다. 계획대로 3분 내에 철수 포인트로 이동.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인물이 길목을 막았다. 하얀 가운, 차가운 눈빛, 민경화 박사였다. 여기까지 온 건 인정해. 하지만 이 모든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서연. 서연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를 자격은 없어. 당신은 날 도구로 키운 사람일 뿐이야. 민경화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너는 지금 감정에 지배되는 병기가 됐지. 정윤이 뒤에서 외쳤다. 서연, 그 말에 휘둘리지 마. 서연은 숨을 고르고 총을 겨눴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정의야. 총성이 울렸다. 민경화는 쓰러지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널 구하려고 했는데. 조강현이 서연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제 가자. 이걸로 진짜 끝낸다. 그들은 통신 장비를 작동시키고 확보한 파일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송출했다. 수많은 데이터와 영상이 퍼져나갔고 마침내 그들의 싸움은 은폐된 어둠을 찍고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만든 전쟁이라면 우리가 책임져야지. 다음은 누구지? 새벽 3시 40분. 세상은 조용했지만 네트워크상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서연과 팀이 송출한 영상은 전 세계로 퍼졌다. 낡은 경납고의 실험기지, 식별 불가능한 얼굴을 한 아이들, 숫자로 불린 기록, 감정 억제 장치, 실험 일지 속 폐기 보고서들,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모든 플랫폼에서 샤피 연구 샵서연, 샵기억이방이란 해시태그가 상위권을 휩쓸었다. 한 기자가 말했다. 국가는 그들에게 인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전 6시 청와대는 즉각 해명 자료를 배포했고 군사정보국은 관련 문서를 불법 조작 영상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기억의 방 영상에 찍힌 날짜와 위치, 주변의 고유 장비들과 실험체의 증언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이 열렸고 민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건 인간 실험입니다. 전범 재판에 회부돼야 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8시 국방부 장관이 사임했다. 서연은 도심의 은신처에서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시작일 뿐이야.
조강현이 커피를 내려오며 말했다. 이 정도면 반응은 온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를 조용히 없애고 싶어 하는 놈들이 움직이겠지. 정윤이 말을 이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만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걸. 그날 오후 한 남자가 서연 앞에 나타났다. 정장을 입은 정보기관 고위 간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얼굴. 협조하면 보호를 보장하겠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정윤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다음은 이 체제를 만든 사람들, 그 최상부를 드러내야 해. 목표는? 조강현이 물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다. 코어 파일이 숨겨진 마지막 장소. 그곳엔 모든 설계자의 이름이 있을 거야. 도심, 외곽, 폐쇄된 정보기술 연구단지. 새벽빛이 어렴풋이 번지는 가운데 서연 일행은 거대한 회색 건물 앞에 섰다. 이 안에 있어. 코어 파일이. 서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정윤이 망을 살피며 속삭였다. 이 안, 살아있는 보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 어설프게 움직이면 바로 덮칠 거야. 조강현이 짧게 웃었다. 그럼 정확히 움직이면 되겠군. 건물 내부는 유리처럼 반들거리는 벽과 무표정한 센서들. 마치 살아있는 감시의 눈 같았다. 서연은 건물 지하로 연결된 중앙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췄다. 한 번 타면 돌아갈 수 없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며 숨소리조차 삼켜진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도착한 지하 5층.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백색 조명이 번쩍였다. 환영합니다. 피구점. 기계음이 울렸다. 눈앞엔 거대한 구형 서버와 보안 셀 수십 개.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3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 피연구 아니. 서연. 서연은 숨을 삼켰다. 너희가 설계자들이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일 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약자를 통제한 거야. 서연은 총을 꺼내 들며 외쳤다. 그건 통제가 아니라 학살이야. 정윤이 곁에서 속삭였다. 서버에 접근하려면 10분이 필요해. 막아줘. 조강현이 발을 굴렀다. 그럼 쇼타임이지. 격렬한 총격과 함께 서연팀은 설계자들과 충돌했다. 서버 앞 정윤은 손을 떨며 코드를 입력했고 마침내 COREACCSSGRANTED라는 문구가 떴다. 그리고 수백 개의 파일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모든 이름, 모든 계좌, 모든 기록. 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제 너희 이름도 세상이 알게 될 거야. 모든 파일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던 그 순간 설계자 중 하나가 절규했다. 이건 반역이야. 국가를 배신한 거라고. 서연은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그 국가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태워 없앴는지 기억하고 있나? 전국 곳곳에서 뉴스 속보가 터져 나왔다. 청문회 소집, 정치인들과 장성들의 실명 거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친형까지. 시민들은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이제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침묵으로 공범이었습니다. 도시는 혼란 속에서도 깨어나고 있었다. 한편 기지 내부에선 보안 시스템이 작동했고 자폭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SELFDESTRUCT IN 영사명령? 정윤이 소리쳤다. 코어 파일은 다 퍼졌어. 이제 나가야 해. 조강현이 총을 쥔 손으로 유리벽을 깨부수며 탈출구를 열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서버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동자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잘 가. 나의 과거. 그리고 3개월 후 서연은 한 평범한 중학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학생들이 뛰어나오는 소리에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조용히 그곳을 바라보았다. 한 아이가 다가와 인사했다. 선생님, 내일도 오시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약속이니까. 그녀의 손엔 심리상담 자원봉사 명찰이 들려 있었다. 한때 기억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아이가 이제는 상처 입은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하나하나가
비로소 진짜 기억이 되어 세상에 남기 시작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